저는 한미라입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참 부러워해요. 강남구 아파트 2채의 상가까지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도 평생 모으기 어려운 재산을 혼자 힘으로 일궜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여요. 이 집값만 해도 20억은 좋게 넘을 겁니다. 침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묵직해요. 타일 하나하나가 제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거죠. 재단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일할 때를 떠올립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죠. 환자들 돌보고 후배 간호사들 교육하고 행정 업무까지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모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횟수가 늘어나고 향수 냄새가 바뀌어도 못 본 척했어요. 병원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의사였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남편은 신참 간호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도윤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였어요.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리고 있었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면서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화가 났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물었죠. 누구냐고요. 상대방이 우리 병원 간호사라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아껴주고 가르쳤던 후배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들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결국 도윤이에게는 아버지가 해외로 발령 나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엔 아들이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저 혼자 아들을 키우기로 마음먹었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받기는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죠. 간호부장이 되고 나서는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병원 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됐어요. 강의료까지 받으니 수입이 꽤 괜찮아졌죠. 그렇게 번 돈으로 하나씩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를 살 때가 기억나요.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집이 생겼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전세로 살던 집에서 벗어나 내 명의의 집을 갖게 된 거죠. 도윤이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도 좋은 곳에 들어갔죠.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지금은 부장까지 됐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도 괜찮은 집안 출신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정말 기뻤습니다. 도윤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지연이 부모님도 반듯한 분들이었고요. 하지만 뭔가 허전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많이 모았고 아들도 잘 키웠는데 왜 이런 기분일까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긴 했지만 때로는 외로워요. 저녁에 혼자 식사할 때가 가장 쓸쓸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져요. 도윤이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기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금세 끊어버리죠. 친구들과 만날 때면 다들 손자, 손녀 자랑을 해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에 끼지 못하죠. 도윤이 부부에게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과거가 떠올라요. 만약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평범한 할머니가 되어
손자를 돌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배신한 남편과 계속 살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죠. 지금 제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도 돈은 저를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이 재산이 있는 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윤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는 거예요.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볼 수 있다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도윤이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인테리어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했다는 게 느껴져서 뿌듯했어요. 거실에서 도윤이와 지연이가 저를 반겨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어요. 뭔가 특별한 자리인 것 같은 분위기였죠. 지연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갈비찜에 나물들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놨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준 게 고마웠습니다. 도윤이가 저에게 맥주를 따라줬어요. 아들이 직접 따라주는 술이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도윤이 돌봐줬는데 이제는 아들이 저를 챙겨주는 나이가 됐군요. 식사를 하면서 도윤이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면서 상당히 자랑스러워했어요. 부장 자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지연이는 시댁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떤지, 혼자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은지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표정을 보니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넓으니까 충분히 함께 살 수 있다면서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는데 아들도 그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젊은 부부와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게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얼른 거들었습니다. 정말 좋겠다면서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었다고 했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건강도 걱정된다면서요. 도윤이도 계속 설득했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긴다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함께 살면 서로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그때 도윤이 휴대폰에서 진동음이 났습니다. 문자가 온 것 같았어요. 도윤이가 잠깐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어요. 지연이와 둘이 남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차를 더 따라줬어요. 그런데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앉았는데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아까 받은 문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도윤이가 다시 동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달라면서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바로 결정하기 어렵다면서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서로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윤이가 계속 재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빨리 결정해달라면서 다음 주까지는 답을 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휴대폰 문자를 받고 나서 표정이 바뀐 게 신경 쓰였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산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외롭지도 않을 거고
서로 챙겨줄 수도 있죠. 하지만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평소 도윤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아들이 갑자기 함께 살자고 하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며느리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유난히 친근하게 대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말도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있으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아들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면 좋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도윤이가 받은 문자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문자를 보고 나서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회사 일이라면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을 텐데요. 혹시 도윤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회사에서 실수를 했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와 함께 살자고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지연이와 사이가 안 좋아진 건 아닐까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있으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지만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내일 도윤이에게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봐야겠어요.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됩니다. 정말 아들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면 고마운 일이죠.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게 정말 좋은 일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도윤이네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되고 있습니다. 지연이가 아침마다 식사를 차려줘요. 간단한 죽이나 토스트지만 정성이 느껴집니다. 혼자 살 때는 대충 때웠는데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워요. 하지만 며느리 표정을 보면 뭔가 어색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진심인지 의심스러워요. 억지로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제 저녁에 지연이와 단둘이 있게 됐습니다. 도윤이가 회사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거든요. 며느리와 둘만 있으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지연이가 차를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이 갖고 계신 아파트들이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요. 처음에는 단순한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동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강남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상가 임대료는 얼마나 받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며느리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혹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냐면서 도윤이가 세무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세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세금 때문에 고민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요. 지연이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관리가 어렵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세무사가 따로 있어서 세금 문제는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런데 지연이가 실수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어머님 재산이 많으셔서 든든하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진짜 시선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 재산을 보고 있었던 거죠. 지연이도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급하게 말을 바꿨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어머님이 안정적이어서 다행이라는 거였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저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재산 때문에 함께 살자고 한 거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재산이 많아서 든든하다는 그 말이요. 아들 도윤이는 어떨까요? 설마 도윤이까지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제 아들이니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거겠죠. 하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함께 살자고 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연락도 잘 안 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면서 몸에 좋다고 했어요. 어제 실수한 걸 만회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연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말하는 투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뭔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진짜 시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 지연이가 또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 어렵다면서요. 자기 친구들도 다들 고생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슬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처럼 일찍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현명하다고요.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졌다면서요. 저는 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의도인지 뻔히 보이거든요. 제 재산에 대해 계속 탐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오후에 도윤이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일찍 끝났다면서요. 그런데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지연이가 도윤이에게 뭔가 눈짓을 보냈습니다. 둘이 잠깐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지만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녁 식사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도윤이와 지연이가 계속 눈치를 보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결국 지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 부탁드릴 게 있다면서요. 도윤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윤이가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면서 지연이를 말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도윤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머님께도 더 잘해드릴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승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부서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성과를 내려면 개인적으로 투자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라고 했죠.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회사 사업에 개인이 돈을 댄다는 게 일반적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게다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요. 저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돈이 움직이는 일이니까 신중해야 한다면서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돈 때문에 함께 살자고 했던 거군요. 일요일 아침 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도윤이와 지연이는 바쁘다며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뭔가 불편한 감정이 계속 들었거든요. 예배당에 들어서니 익숙한 분위기가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거라 어색하긴 했지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을 부르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오석진이었습니다. 과거에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원장님이에요. 제가 간호부장으로 있을 때 상사였죠. 정말 몇 년 만에 보는 거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오석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반갑다며 인사를 하더니 차라도 마시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이야기할 게 많다면서요. 교회 근처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석진이 많이 늙었더라고요.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주름도 많이 생겼어요.
오석진이 제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대충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석진이 도윤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 병원에 따라온 모습을 기억한다면서요. 도윤이가 잘 컸다고 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하는 투가 뭔가 이상했어요. 오석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도윤이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봤어요. 오석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때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오석진이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 얘기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게다가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석진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저와 자주 만났던 게 기억난다면서요. 병원 일로 상담도 많이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다고 했죠. 저는 그저 업무상 만남이었다고 했습니다. 간호부장과 원장이니까 당연히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다면서요. 하지만 오석진의 표정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듯 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걸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때 많이 힘들어했다면서 자주 위로해줬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고 이혼 준비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오석진이 많이 도와줬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옛날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오석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도윤이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석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 전 남편과 헤어진 시기와 맞지 않는다면서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졌어요. 도윤이는 분명히 제 전 남편의 아들이라고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때 상황이 복잡했거든요. 남편과 관계가 나빠진 상태에서 오석진과 가까워졌던 게 사실이에요. 오석진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괜한 말을 했다면서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말이 나온 후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오석진이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석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설마 도윤이가 오석진의 아들일 리는 없겠죠. 하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도윤이가 어릴 때부터 제 전 남편과 별로 닮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성격도 그렇고 생김새도 달랐죠. 오히려 오석진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분한 성격이나 신중한 면들이요. 하지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들어가니 도윤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교회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오석진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도윤이가 정말 그 사람 아들인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도윤이와 지연이가 거실에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급하게 말을 멈추더라고요. 지연이가 아침을 차려줬는데 평소보다 푸짐했어요. 미역국에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싶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도윤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봤습니다. 도윤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지연이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지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부탁드릴 게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도윤이 회사에서 큰 기회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도윤이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사업부 팀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요. 저는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도윤이가 망설이더니 5억 정도라고 했어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아파트 중 하나를 도윤이 명의로 옮겨주면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넘기라는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윤이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잠깐 명의만 빌리는 거라고 했어요. 사업이 성공하면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드린다면서요. 지연이도 거들었습니다.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일석이조라면서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도윤이가 상속받을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속받을 거라는 말이 특히 기분 나빴어요. 제가 언제 죽는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요. 도윤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냐고요. 제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고 싶다는 게 진심이냐고 했어요. 도윤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서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지연이가 제 재산에 대해 계속 물어봤던 게 떠올랐어요. 이런 일을 미리 계획했던 거였군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제 명의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이유가 없다면서요. 지연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이 왜 이렇게 인색하냐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착한 척하던 게 전부 가짜였던 거죠. 지연이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다 도윤이 것이 될 거라면서 지금 줘도 상관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냐면서 결국 다 남 주고 가실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윤이도 지연이를 말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면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속마음이 다 드러났거든요.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너무 슬펐어요. 그동안 도윤이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데요. 혼자서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켜줬는데 이게 보답이라니요. 며느리는 더 심했습니다. 저를 시어머니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군요. 밤늦게 도윤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서 사과한다면서 지연이가 실수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이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런 거라면서 어머니를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죠. 저는 도윤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 돈이 필요한 거냐고요. 회사 일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게 맞냐고 했어요. 도윤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당장 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도윤이가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혼자 살게 되는 거였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아파트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혼자 있으니 마음은 편했지만 허전했어요. 아들 부부와의 일 때문에 계속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도윤이가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화풀이 그만하고 다시 집으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도윤이를 봤습니다. 회사 근처가 아닌 이상한 곳이었어요.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궁금해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도윤이가 만난 사람은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긴 했지만 뭔가 무서운 분위기였어요. 도윤이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남자들 중 한 명이 도윤이에게 뭔가 말을 하는데 위협적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계속 죄송하다고 하는 게 보였어요. 멀리서 봐도 심각한 상황인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도윤이가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그때 그 남자들이 떠났습니다. 도윤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걱정됐어요.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며느리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초조해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만나자고 했어요. 어머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면서 차라도 마시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지만 지연이가 계속 부탁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꼭 만나달라고 했어요. 결국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지연이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지난번에 실례된 말을 해서 죄송하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그런데 지연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서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도윤이가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물어봤어요. 지연이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투자에 실패했다는 거였어요. 큰 수익을 노리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전부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박에도 손을 댔다고 했어요. 잃은 돈을 찾으려고 카지노에 갔다가 더 큰 빚을 졌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르게 키운 아들이 도박을 했다니요. 그것도 가족 몰래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지연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빚이 10억이 넘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어제 제가 본 그 남자들이 사채업자였나 봅니다. 도윤이가 돈을 갚지 못해서 위협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연이가 자기도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친정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런 큰 돈은 어림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옛날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다고 했어요. 누군지 물어봤더니 지연이가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대학 때 사귀던 남자친구라고 했어요. 지금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빚 때문에 고생하는데 옛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였어요. 지연이가 변명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서 도윤이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도와줄 마음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긴 하지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인지 물어봤지만 지연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조건인 것 같았어요.
저는 지연이에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지연이가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오석진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오석진이라니요. 지난번에 교회에서 만났던 그 사람 말인가요? 지연이에게 혹시 병원 원장 출신인지 물어봤어요. 맞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대학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오석진이었던 거였어요.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인가요? 제 과거와 연결된 사람이 며느리의 옛 남자친구라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이미 오석진과 몇 번 만났다고 했어요. 도윤이 모르게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게 꼬여있는 느낌이었어요. 과거의 인물이 현재로 다시 나타나다니요. 지연이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석진이 지연이의 옛 남자친구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도윤이가 모든 걸 고백했어요. 투자 실패와 도박 빚까지 전부 털어놨습니다.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요. 자체업자들이 매일 독촉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면서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윤이에게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10억이라는 돈은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제 재산을 다 털어도 쉽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계속 애원했습니다. 아파트 하나만 팔아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꼭 갚겠다면서 맹세했습니다. 그때 지연이도 함께 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봅니다. 지연이가 저에게 절을 했어요. 시어머님께 죄송하다면서 도윤이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연이에게 오석진 이야기를 꺼냈어요. 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지연이가 당황하더라고요. 도윤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지연이가 오석진과 만나고 있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남편 몰래 옛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다면서요. 도윤이가 충격받은 표정이 됐어요. 지연이에게 정말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지연이가 울면서 시인했어요. 도윤이를 살리려고 그런 거라면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이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지연이를 다그쳤어요. 그때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오석진이었습니다. 정말 나타날 사람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석진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석진에게 왜 여기 왔는지 물어봤어요. 지연이와 무슨 관계인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오석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면서 도움을 요청받았다고 했어요. 도윤이가 오석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인지 물어봤어요. 저는 도윤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오석진이 제가 예전에 일했던 병원 원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석진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도윤이를 보면서 정말 많이 컸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아버지 이야기인지 물어봤더니 오석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술이라도 한 잔 마시자면서 오석진이 제안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다면서요. 결국 거실에 앉아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석진이 술을 몇 잔 마시더니 갑자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도윤이와 지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오석진이 말하는 내용이 점점 구체적이 됐어요.
그때 저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가 아니었다면서요. 저는 오석진을 말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서 그만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석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술김에 용기가 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도윤이가 자기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도윤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서 오석진에게 따졌어요. 오석진이 계산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도윤이가 태어난 시기와 저와의 관계 시기를 따져보라는 거였어요. 저는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도윤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이냐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냐고 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전부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이 모두 드러난 후 며칠 동안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빚 문제,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출생의 비밀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터졌어요. 도윤이가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도 몇 번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도윤이를 불러서 마지막 대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저는 도윤이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충분히 도움을 줬다면서요. 도윤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재산은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저를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이도 와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파트 2채 중 하나는 팔아서 요양원 비용을 마련했어요. 나머지 하나와 상가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은 곳이었어요. 여기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애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오열했지만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요양원으로 이사 가는 날 도윤이와 지연이가 와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짐을 트럭에 실으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만족스러웠어요. 제 방은 창문이 큰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평생 혼자 살던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게 되니까 불편했어요. 하지만 점점 괜찮아졌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산책도 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요양원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채소를 기를 수 있었어요. 저도 신청해서 작은 구역을 배정받았습니다.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어요.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흙을 만지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도윤이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길게 통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어요. 한 달 후 지연이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 봅니다. 지연이가 사과했습니다. 그때 잘못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도윤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더니
지연이가 울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됐다고 했어요. 안쓰럽긴 했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어요. 가을이 되니 텃밭에 채소들이 잘 자랐습니다. 상추는 신선하고 토마토는 달콤했어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가 맛있었습니다. 요양원 생활도 완전히 적응됐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도 좋았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잘 왔습니다. 어느 날 창가에 앉아서 텃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은 채소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다는 걸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였어요.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진짜 저를 위해 주는 사람들과만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녁 무렵 텃밭에서 따온 토마토를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냉혹한 선택이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내일도 이런 평온함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